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지만 실제 법이나 제도, 현실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우리가 뭐 모두 다 공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국회에 내놓은 지 9년 만이었죠. 이 생활동반자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 법안 발의하신 바로 그분을 저희가 좀 모셔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입니다. 이분 뭐 아기 데리고 국회에 출근하신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한번 모시고 여의도 똑순이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침에 아기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네, 이제 들어가서 준비시켜가지고 어린이집 보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우리 또 의정활동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하는 걸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생활동반자법이 뭡니까? 네, 생활동반자법은 말 그대로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동반자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을 좀 확장시키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혼인과 혈연과 입양으로만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국민들은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그러니까 이 비혈연 가구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가구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고 이제 4인 가구의 비중도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가족제도는 굉장히 좀 과거에 있어요, 솔직히. 머물러 있어서 네네. 좀 이런 다양한 가족들을 법의 그 틀 안으로 포함시키고 관련된 권리와 의무들을 부여하는 법안인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년 전에 처음으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추진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발의까지 이루어지진 못했고 추진만 했다가 네. 발의도 안 됐던 거예요. 네. 이번에 최초로 이제 법안으로 공식적으로 발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생활을 공유하고 돌보는 관계라면 이제 가족으로 보호하자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말 중에 이제 가족을 표현하는 말 중에 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밥 같이 먹는 사람들. 그렇죠. 밥 같이 먹으면 가족이다라는 네,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식구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이 쉽네요. 딱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결혼 안 해도 아기를 낳고 가족으로 인정받고 사는데 이 말 들었을 때 와 이러면서 좀 이상하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프랑스를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있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도 사실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다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분리시켜 놓고 구분한단 말이죠. 이게 저는 다 돈 때문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자식들도 요즘에 부모님들 연로하실 때 예컨대 혼자 되신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랑 살려 그러면 그냥 동거만 하세요. 혼인신고하면 안 돼요.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 재산이 나눠지는 걸 두려워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제도적으로도 추지 못했던 게 많은데 진선미 의원이 사실 처음에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원래 처음에 사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개념에서 좀 본인이 선구적으로 이런 걸 했었었나 봐요. 네,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좀 그런 실천들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혼인신고 했습니다. 네. 워낙 좀 가족제도가 네. 공고하게 바뀌지 네.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진선미 의원 그 당시에 상당히 진보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냥 우리들이 보기에 참 대단하다,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이 구태나 이런 거에 저항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약간 타협을 하셨군요. 자,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그 말씀에 되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도 지금 맞습니다. 결혼도 부담스럽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의원님의 대표 발의를 지지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네요. 자, 앞으로 더 잘 되시길 제가 바라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어제 기자회견 하셨죠? 네. 기자회견의 요지가 뭘까요? 국민투표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85% 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 국민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괴담 취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오히려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괴담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 건강에 그리고 안위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자라는 제안이고요. 이 헌법 72조에 따르면 네. 국방이나 안보 그리고 기타 국가 중대한 안위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실 국가 안위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사안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국민투표로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정해야 할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 과학적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완벽하게 검증이 될 때까지 국민적인 갈등을 좀 봉합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선제적 방출을 우선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좀 그런 취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확정을 하자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냐. 어차피 일본이 결정하는 건데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결정하는 건데 대한민국 정부가 왜 규탄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장하고, 예. 어떻게 우리가 규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그리고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라면 이제 입장을 내야 하는 것이고 그 어느 것보다 이 국민투표가 좀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다 투표를 통해서 모아서 정부의 입장을 정한다면 일본 정부도 대한민국과 단교를 불사하지 않는 이상 네.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강력한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환경단체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85% 정도 되는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 전부 다 무시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 지금 요즘에는 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뭐 찬성하고 한덕수 총리는 본인이 마시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불과 2년 전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의힘 의원 59명, 현재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마저도 이거 안 된다고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방류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국민의 8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무시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용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투표를 좀 해주셨으면 오히려 정말 좋겠다. 차라리 그러면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혹시 이런 제안하니까 알았습니다 하던가요? 네,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네. 저는 결과에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네. 국민들의 선택에 결과에 승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국민투표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가 이제 공동 발의를 했던 그 결의안도 채택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 사이에 바뀐 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이렇게 바뀔 이유가 없고 네. 사실 일본이 예전에 러시아가 900톤 정도를 이제 방류할 때 핵 폐기물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이 정말 난리를 쳤거든요. 러시아 대통령을 일본으로 불러서 정상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조사까지 이끌어내고 국제적인 이 해양 폐기물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데 막 앞장섰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못해도 그 일본 정부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본의 이 이중적 사고는 누구들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 본인들이 그렇게 남의 나라한테 난리쳤던 그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본인들이 그런 행동하면 안 될 텐데.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뭐 먹어도 상관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먹어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배 터질 것 같은데요. 네, 먹어서 없애라 차라리. 야,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대통령님과 정부에서는 혹은 여당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창당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손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것 같더니만 추석 전 창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양향자 의원도 나 창당할래 호남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본소득당이 소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반지의 제왕을 보면 하나는 부패하고 둘은 갈라지고 셋은 균형을 이룬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거예요? 네, 제3지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 양당 체제가 공고한 만큼 그 폐해가 크다. 그리고 네. 이를 견제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늘 이제 국민들께서 가져왔던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의 제3지대 논의라는 게 너무 정치공학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제3지대에는 수도권 30석 외에는 사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3지대 진출을 주장하는 일부 정의당 의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을 하자는 건지를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의석수만 사실 염두에 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3지대를 만들면 의석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는 정치 공학 말고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고 뭘 실현하자고 하는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는 순간 지금 제3지대론이 그냥 그러니까 양당의 실망한 부동층의 표를 받아보겠다라는 정치 공학적인 이합집산이라는 게 금방 들통날 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들 사실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의원과 뭐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만 궁금해하지 이들이 그래서 기존의 기성정당과 무엇이 다르고 뭘 할 건지를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호응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없는 제3지대는 필패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3지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투표를 하다 보면은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확고부동한 지지층이 있으면은 일단 그분들은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자기네 그 쪽만 찍죠.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진 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게 제3지대에 있는 혹은 그분들을 응원하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면 효용이 다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표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뭐 같이 해주는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쪽 아니면 저쪽에 그 공고한 양당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제3지대는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 없어지게 되고 본인들 의석을 차지하고 나면 그걸로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그게 바로 우리 현재 정치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경실련하고 같이 함께 이런 주장을 했어요. 공론조사에 역행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규탄하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셨지 않습니까? 보니까 활동을 진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또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네, 이제 지난 전원위원회가 있었고 전원위원회 이후에 국회에서? 스스로가 이제 국민들의 뜻을 이제 들어서 결정을 하자라는 취지로 공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국민 500명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공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분명하게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도 늘리고 전체 의석도 늘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해 나가자라는 것이 공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대로 이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이 공론조사 결과 이후에 이 공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재수 간사 같은 경우는 이미 공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최대한 합의를 하면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심이 소선거구제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잘못됐다. 그래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혼합제가 국민 공론에 가깝다라고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이것을 해석을 하셨고 김진표 의장도 도농복합제가 주요 절충점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결과를 좀 왜곡하면서 선거제도 개혁 합의를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국회의장님부터 정개특위 그리고 뭐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도 이 결과를 뻔히 다 아시면서 제 논에 물대기식으로 이 결과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건 공론조사 결과에 맞게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압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내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전원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이제 공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책임 있게 합의를 하자라는 것이고 다시 또 정개특위에서 이 두 정당들만 짬짬이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 공론조사 결과도 져버리고 결국에는 국민의 신뢰도 다시 한번
잃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바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론조사 결과가 이제 제가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했던 내용과도 일치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와 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오랜 시간 합의해왔던 그 결과가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불비례성 그리고 사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해온 결과가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이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서 좀 발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일단 1등이 당선되는 건 맞다.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제로 한다.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병행시킨다고 한다면 네, 그리고 의석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서 실제로 이 그 국민들의 표가 의석수의 최대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근데 그러려면 것입니다. 지역구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의석수를 늘리지 않은 이상은 그게 가능할까요? 지역구를 일정 부분 줄이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것까지 이번 공론조사 결과에 국민들께서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게 설득하는 과정만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근데 사실 이런 얘기도 해요.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뽑힌 국회의원들하고 지역구에서 투표를 뽑힌, 물론 투표란 말은 좀 웃깁니다. 둘 다 똑같이 투표를 뽑았으니까. 근데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들하고 국회에서 가면은 위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국회에서는 위상이 다르죠. 막 약간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과 동등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등시민처럼 네. 취급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비례의 불필요성을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도 수십만 표의 표를 받고 당선된 국민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 민심을 모른다. 네. 지역을 대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막상 지역구 의원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에 돈봉투 의혹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저는 왜 이 돈봉투 사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지 좀 의문인 게 이 봉건 영주적인 지역구 통치 시스템입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막상 그러면 지역구 민심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지역 시의원이나 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공천권 쥐고 지역의 왕국을 꾸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한 비밀이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나를 직접 뽑아준 사람이 이렇게 많다 이거 하고 니네는 당을 보고 뽑힌 사람들이다. 뭐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럼 지역구 의원들이 당 없이 당선된 의원들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지역주의가 굉장히 공고한 현재 상황에서 이 영남과 호남에서 이제 뽑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수도권에서 뽑힌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당 없이 그러면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다 정당의 후보로 당선이 된 것인데 왜 당의 후보 마치 자신들은 당의 후보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슬프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 꾸려지고 있는 이 선거 관련된 논의들은 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도 조금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전에 영예인 의원께서 돈봉투 얘기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어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더니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냥 부결 쪽으로 의사를 모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어제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방탄 국회, 방탄 조끼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투표 참여하셨죠? 네, 투표했습니다. 예, 어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제가 여쭤보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뭐
영향 미친 뭐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사실 불체포 특권이 이제 폐지해야 하는 부당한 특권이다라고 뭐 일부 의원님들, 뭐 특히 정의당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이 국회가 행정부의 사정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고안된 헌법적 장치이지 개인이 그냥 나는 이 특권 내려놓을래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주관적 권한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그 불체포 특권을 활용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두고 표결에 항상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건바이건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기본소득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그 돈봉투 의혹 사안에 대한 엄중함을 놓고 좀 표결을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법의 정치화 그리고 검찰의 독재 경향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저도 일견 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근데 그리고 어제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들은 분명히 정치 검찰의 면모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현행 불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는데 좀 그런 허점들에 대한 개선 지점들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올해 유독 체포동의안 표결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얘기는 다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시켜주어야만 사육이 없는 국회의원인 것처럼 자꾸 매도가 되는 그런 현실이 저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검찰권이 강력하게 미친 예가 사실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게다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의원 회관에도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명단, 출입 명단도 뭐 검찰이 다 가져갔다 그러고 보좌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핸드폰을 다 뺏겼다 그러고 당사에까지 막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뒤져 가져갔단 말도 하고 이거 사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떠나가지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이 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거를 가결시켜 주어야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자체를 일단 버리시고 좀 본질에 먼저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검찰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검찰이 국민의 대표여야 하는 이 선출직들을 자신의 눈높이에서 먼저 심사하고 선별하는 일들을 저는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이 검찰이 정치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위기의 한 측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원천적으로 어떤 부당한 특권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각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자료가 사실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하는 건데 뭐 토론 없이 표결도 해야 되고 네. 법무부의 좀 일방적인 체포 이유 안건만 그러니까 간단히 살펴보고 표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이 사안이 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해외에서의 사례들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체포 특권 정지 청구라고 하는 게 이제 청구가 되면 불체포 특권 정지 청구. 네, 그걸 청구를 제출이 되면 의장이 이를 이제 불체포 특권 및 의사규칙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 정지 청구의 타당성을 이제 심사를 해요. 그리고 본회의에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것을 일방적으로 그것만 놓고 이제 심사를 하는 것이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고 따진 다음에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올리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표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좀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같은 곳에 주요 내용이나 사실관계들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네. 표결하게끔 하는 방식도 좀 거류해
믿어봄직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방통위원장 내정될지 사실 이번 주가 분수령일 것 같은데 뭐 15일 날 내일 모레죠? 뭐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학폭 문제 자꾸 거론되는 것도 그분들 거짓말하는 거 이거 다 밝혀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언론계를 어떻게 장악하고 싶어 하는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이 보여요. 학폭 문제는 빼고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분이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탄압에 엄청나게 일조했던 인물이다.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에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없군요. 예. 이 이동관 특보 임명서를 사실 솔솔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초고속 임명에 나서려고 했지만 사실 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에 막힌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23일 전에 나온다고 그러죠? 네, 예. 이 사실 이제 이동관 씨가 언론 탄압 관련돼서 이동관 이름 석자 얘기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인물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KBS, MBC, YTN의 이사들과 사장들을 이제 끌어내리고 낙하산 사장 세웠던 거 그리고 뭐 미디어법 날치기 다들 기억하실 당시 거고. 또 최시중 위원장하고 또 둘이서 아주 그냥 호흡이 잘 맞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PD수첩 제작진들 수사하고 이제 YTN 기자들 6명 해고하고 그리고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보고서라는 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MB 정부의 이제 주요 정책이었던 4대강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와 그리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리포트 같은 거를 문제 보도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권에서 명단 하나가 돈 거 기억하세요? 네, 무슨 명단이 들었습니까? KBS의 출연진들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패널들이 성향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런 리스트를 최초로 만들었던 분이 바로 그 이 이동관 블랙리스트? 씨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 내부 문건을 통해서 이제 MBC 내에 이른바 좌파 진행자들의 퇴출을 유도를 했고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퇴출시킨 방안을 정리해서 청와대 당시 홍보수석 이동관 씨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수직 하강을 했었는데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겠다라는 것은 너무 의도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투명하다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군요. 그렇죠. 좋은 네. 의미는 아닙니다만 네. 이 언론 탄압과 언론 장악, MB표 언론 장악의 시즌 2를 찍겠다라는 네. 의도를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무리수를 강행해서라도 이동관 특보를 임명하고 말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논의가 된다면 이 사안이 반드시 중요한 탄핵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가상화폐 관련 회사 다닌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거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이게 만들었는데요. 6월에 있을 재산공개 대상 범위에 자식들도 좀 포함시켜보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니까 안 된다. 독립생계하는 자식을 왜 여기다 갖다 놓냐. 이건 사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주장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에서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혹시 본인은 가상화폐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수조사 관련돼서 저는 이미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제 권익위에 제출을 했고요. 네. 법적으로는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는 이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전수조사하면 해결될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가 자기 아들은 회사원일 뿐이다 이렇게 변명을 주식도 하시는데 없다 이러더라고요. 네, 기억하셔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 곽상도 씨의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50억 받았지만 회사원이었거든요. 근데 국민들 눈앞에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내역을 그냥 공개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터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전수조사 하자였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도 전수조사 필요한 것 같다. 한 1, 2주 내에 진척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김기현 아들 의혹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앞서 당대표께서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먼저 이제 손수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반드시 전수조사해야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코인 관련된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비윤리적인 뭐 투기 뭐 이런 의혹들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반드시 필요하고, 전수조사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국민들의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오늘 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신다고 계속해서 맨날 출연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동안 왜 자꾸 감사합니다. 출연 안 하셨던 거예요? 안 불러주셔가지고 못 왔는데. 아닌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 자주자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방송국 근처로 이사 오셨다는 말을 제가 오늘 반갑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